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학년도 수능특강 인문예술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로는 2번째 시간인데요. 인문예술 06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개념미술입니다. 개념미술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글쎄 이게 어떤 성격의 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념이 있는 미술이란 뜻인지 아니면 미술의 개념을 설명하는 글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특강 지문을 읽었는데 그 지문 자체만으로도 좀 개념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선생님이 판단을 하게 돼가지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고 그 영상에 대해서 개념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지문 독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걸로 이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도움되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개념 미술은 사물을 보고 그리는 등의 전통적 제형 미술의 형식을 거부하고 완성된 작품보다도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과정을 중시하며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미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완성된 작품보다는 아이디어나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개념 미술에서는 아이디어 또는 개념을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념 미술가로는 조세 코스스, 오은 가와라, 브루스 나우먼, 리처드 로, 로버트 스미슨 등이 있습니다. 개념 미술은 전통적 미술을 거부하는 미술로 마르쉐 듀샹이 개념 미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념 미술은 마르쉐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들을 통해서 최초로 표명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공산품을 선택하여 미술 작품으로 전시를 했죠. 그는 이러한 레디메이드를 통하여 예술가가 손으로 만들거나 창조하는 작품보다 예술가의 관념에 따라 일상적인 오브제가 예술적 문맥 속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디메이드인 이 작품은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기술이 아닌 사물을 선택하는 정신적 행위가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올려놓아 평범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 것이죠. 즉, 일상생활의 기성품이나 일용품의 본래의 실용적인 가치를 없애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기성품은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은 당시 미술계에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죠. 듀샹의 작품 중 대표작인 이 작품은 남성용 소변기를 출품한 작품입니다. 공업용 변기에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소변기에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조사 이름인 R. 뮤트라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술품과 대량 생산된 기성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이 작품의 의미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고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작가가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그리고 그 대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변기이다 라기보다는 이 변기가 과연 미술작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즉, 예술작품이 작가의 관념이나 사고로 이루어지며 아이디어가 미술작품의 본질이라고 보며 물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창조합니다. 1919년 듀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의 목재 사진에 콧수염을 그려놓고 자콘드 LHOOQ라고 명제를 붙였습니다. LHOOQ를 불어로 발음하면 LHOOQ로 불어로 내 궁둥이라는 의미인데요. 모나리자와 같이 신비롭고 신성시되어 온 고상한 예술과 과거의 예술의 신성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새로운 반예술의 개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표현 기법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 등으로 후대에 나타난 미술사조인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누보레알리즘 등에 영향을 끼쳤으며 정크아트, 개념미술, 팝아트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포스터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에 있어서 새로운 미학의 개념들과 형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개념미술의 정신은 대지미술, 설치미술, 행위미술 등을 포함하며 많은 작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재까지도 국제적인 양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듀샹은 예술이 지닌 기존의 전통적 관념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보이면서 예술의 범위와 가치를 넓혔습니다. 그의 도전정신과 예술정신으로 인해 현대미술은 형식이나 재료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작품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통해서 개념 미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뒷샹이라는 그런 이제 작가는요, 여러분이 많이 이제 봤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단 구분을 좀 해놨어요.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들이 있다. 개념미술가라 불리는 이들이 그들이다. 개념미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린트인데 그는 개념미술이, 자, 여러분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는 개념미술이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개념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언어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미술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념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다. 자, 물질성. 여러분, 이거 선생님 얘기를 좀 하자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문을 먼저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라. 문제를 보고 나서 지문을 봐라. 혹은 뭐 지문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그 지문에서 문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서 읽어라.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방식을 취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어지간한 글을 보면은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단어는 중요하겠구나.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구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아, 이 어떤 단어나 이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이해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물질성. 또 중요한 건 어쨌든 언어하고, 왜냐하면 개념 미술은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좀 쓰고 할게요. 자, 언어는 뭐해? 중요해. 그런데 물질성은 안 중요해. 이 정도. 자, 예술의 물질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가운데 그중에 물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해결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필연적으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해갑니다. 여러분 질문. 정신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글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말을 일문단에서 찾아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평가원 지문은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항상 어떤 그 언어들을 자꾸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르게 표현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질성에서 정신성.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아, 언어구나. 이행합니다. 이행한다는 건 이동해 간다는 얘기죠. 고대 오리엔트의 예술을 대표한 것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기념비였는데 이때 정신은 아직 육중한 물질에 눌려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고대 오리엔트 나왔어요. 자, 고대 오리엔트는 뭐 물질을 중요하게 본 거죠.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장르는 조각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예술 나왔어요. 조각이었는데 헤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신과 물질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은 어때요? 아까 고대 오리엔트는 물질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거는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뭐 고대 오리엔트는 좀 설명하자면 이제 정신보다는 뭐가? 물질이 더 중요하게 표현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넘길게요. 이후 정신은 더 성장하여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예술을 주도한 장르는 회화였습니다. 자, 르네상스. 이때는 뭐였어요? 회화였는데 회화는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꽃을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사실 꽃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꽃이 있어요. 그리고 그 3차원의 꽃은요. 뭐 이렇게 뭐 통통한 꽃도 있을 수 있고 굳이 따지자면 아주 납작한 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꽃의 개념이 되는 거고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 이게 개념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여기 안 써지네. 개념이 되는 거고 그게 정신성이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정신적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한 차원을 접어서 3차원의 공간을, 그럼 다시 설명하자면 3차원은 물질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거는, 물론 3차원이라고 무조건 물질성이 강하다라기보다는 2차원보다는 물질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 더 정신적이다. 조각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3차원적이라는 얘기죠. 또한 회화의 재료인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육중한 돌에 비해서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그럼 이제 또 여러분이 짐작을 해야 돼요. 지금 글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통시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통시적이란 말 알아둘까요? 통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17세기에는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트 때는 이제 건축물, 커다란 건축물, 그 다음에 그리스는 조각, 그 다음에 르네상스 예술은 회화였는데 17세기는 음악입니다. 근데 음악이 재료인 소리에는 물질성이 없죠. 물질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돌은 누가 봐도 물질이에요. 근데 물감은 물질성이 약해졌어요. 부피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소리는 물질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세기의 주도적 장르는 뭐였는데, 19세기는 여기다 음악도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19세기는 뭐예요? 시였는데,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성을 완전히 벗고 학문과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자란 정신에게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술이라는 거는 헤겔은 물질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 끝났다라는 건 뭐냐면, 물질로, 그러니까 예술이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되는 예술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이런 게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예술이 종언을 구했다는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술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술이 물질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는 끝났지만 다른 형태로 이제 예술은 존속하고 있죠.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리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20세기 예술의 특징은 뭐다?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글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통시적이라고 선생님 설명했죠. 오리엔트 예술이라는 거에서 그 건축물, 아주 물질로 크게 표현되는 건축물에서 점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냐면, 물질성을 벗고 그 정신, 개념, 또 언어, 이게 중요시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개념 미술가는 멜 보크너였는데요. 1966년 그는 동료 작가들의 드로잉과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하여서 4권의 파일 노트에 끼워서 조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막 스케치 같은 거를 하고 작업 구성을 미리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뭐 조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조각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작업 구상, 그 계획, 그것 자체를 예술품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거기에는 솔 르윅과 댄 플레빈의 작업 스케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송장, 그러니까 설명, 존 케이지가 작곡한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의 첫 장은 화랑의 도면, 마지막 장은 복사계 조립 도면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은 이러던 조각품이나 그림이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이런 생각으로 이걸 구상을 했구나. 여기에 뭐 이런 음악도 포함될 수 있겠구나.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구나. 이거 자체가 모든 걸 포함한 게 예술인 겁니다. 이렇게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 작업 스케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송장, 요게 작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혹은 어떤 조각품을 만들 때 그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조각을 해요.
이렇게 실행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실행은 하지 않고 그 계획, 그 구상,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이다? 예술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럼 미술은 어떻게 될까요? 문학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요거 정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단 갈게요. 솔 루잇에 따르면,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에서 멜 보크너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은 솔 루잇도 멜 보크너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솔 루잇의 얘기를 합니다. 개념 미술에서는 생각이나 관념이, 그럼 연결시킬게요. 생각이나 관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예술가가 예술에 대한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거. 생각이나 관념이 또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개념적 형식인 거죠. 곧 모든 계획과 결정이 미리 만들어지고 실행은 요식행위, 요식행위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의미합니다. 실제로 솔 루잇은 그의 작품 벽 드로잉의 실행을 고용된 인부들한테 시켰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가나 조각가는 실제로 그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막상 그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렸어요. 그는 벽 드로잉을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이렇듯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산물 못지않은 작품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는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은 생각이나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언어일 수도 있고 언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럼 뭐보다? 실행보다. 뭐보다? 시각화보다. 뭐보다? 완성보다. 개념이나 정신이나 언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 6문단. 개념 미술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을 선호한답니다. 정보량이 상당히 많은 글입니다. 첫째는 레디메이드로. 자, 레디메이드 뭘까요? 이를테면 마르실 듀샹의 변기처럼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건데 레디메이드도 기억해야 되고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읽을 때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개입인지 레디메이드인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되면 표시라도 해두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변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물이잖아요. 이게 예술이다. 이게 레디메이드입니다. 둘째는 개입입니다. 개입은 뭐냐면 오브제나 이미지를 엉뚱하거나 다른 맥락에 옮겨놓는 겁니다. 다른 맥락이 뭐야?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술품은 전시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 뷰랑은 모든 곳이 미술관이다. 이래가지고 줄무늬가 그려진 간판을 등에 짊어지고 파리의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리는 이제 예술품이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른 맥락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죠. 셋째는 자료화입니다. 자료화는 작품을 구성할 때 실제 작품이 모두 이제 기록, 지도, 차트 그리고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이제 작품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 전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뭐 자료에 대한 설명, 참고 자료 이런 걸 다 작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넷째는 개념 미술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독일의 작가 한네 다르부베는 숫자와 글자, 낙서를 이제 늘어놓음으로써 회하는 글쓰기다라는 관념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미술 네 가지 형식이 있었죠. 레디메이드, 개입, 자료화, 언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각각의 어떤 의미인지 연결시켜 두도록 합니다. 자, 7문단입니다. 한편 알렉산더 알베로는 개념 미술을 낳은 다양한 미술사적 계보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의 개념 미술은 네 가지 궤도가 하나로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문단에서 네 가지 형식을 선호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시대별로 나타났냐 이거죠. 첫 번째, 전통적 예술 작품의 구조를 해체한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반성적 경향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러면 추론할 수 있어야 되죠. 전통적 예술 작품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물질성이 강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전통적 예술 작품의 구조가 도대체 뭐야? 그걸 알아야지 내가 해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배웠어요? 뭔가 우리가 통시적으로 봤을 때 물질성이 강했다가 정신성이 강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흐름이 이행해 갔잖아요. 그래서 전통적 예술 작품의 구조를 해체했다라는 건 물질성이 약화됐다라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글을 잘 읽는 거예요. 둘째, 작품을 시각적 오브제에서 개념적 텍스트로 되돌리려는 환원주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오브제에서 어떤 개념, 텍스트를 드러내는 겁니다. 셋째는 뒷샹에게서 유리하는 반미학 혹은 비미학의 경향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 이 글은 좀 친절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미학이 뭔지 비미학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참고로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바디우라는 사람은요. 비미학의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술을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유를 보는 것이다. 이게 비미학입니다. 듀샹은요. 나는 반미학이 아니라 비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어떤 미학 질서, 기존의 예술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예술을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인가요? 그러면 그냥 뭔가 일상생활을 예술로 가져온다든가 이런 게 뒷상의 특징이잖아요. 그 정도로 예술을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유를 본다. 혹은 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든가. 여러분, 문제가 만약에 이제 제시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반미학이나 비미학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도 충분히 보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거 우리 뭐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다른 맥락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개념 미술의 네 형식은 이 네 가지 궤도가 복잡하게 결합하여 나타난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문단 들어갈게요. 이와 같은 특성과 형식을 지닌 개념 미술은 예술이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작품이라는, 그러니까 예술이 실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시각화되어 있어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언어를 비롯한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도 언어, 비물질성, 생각이나 관념, 자, 다 같은 의미로 맥락에서 사용됐습니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8번 문단은 자, 요약하고 정리하는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 독해 끝났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지문 독해가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개념 미술의 특성과 형식을 설명하고 이것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미술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개념 미술을 감상할 때 주안점. 여러분, 주안점이라는 건 주의해야 하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안점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번 개념 미술의 역사를 소개하고 뭐 오리엔트부터 이제 시작이 이렇게 쭉 이렇게 미술의 변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미술이 변화해 간 거를 얘기를 한 거지 개념 미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개념 미술의 다양한 미학적 특성과 미학적 특성은 있죠. 어디 있냐면 뭐 6번 문단 정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5번 문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학적 특성은 나와 있는데 한계, 그 한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한계가 없어요. 4번 개념 미술의 재료가 지니고 있는 특성. 자, 개념 미술의 재료는 물질성이 약합니다. 언어나 뭐 정신적 특성이 강하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맞는데 개념 미술에 대한 상반된 견해, 상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긍정과 부정. 이런 식으로 이제 상반된 견해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5번 개념 미술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이유? 개념 미술에 대한 평가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당대의 예술적 흐름과 관련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미술에 대한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2번. 윗글을 참고할 때 A의 이유. 자, A가 뭐였냐면요. A 찾아볼까요? 자, A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볼게요.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리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 그러면 추론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즉, 20세기 예술의 경향은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역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유사한 어휘를 동일하게 치환하는 거. 가장 평가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정신으로 상승했다. 그럼 정신의 같은 말이 뭐예요? 생각이나 관념으로 보셔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솔 루이스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의 실행을 인부들에게 위탁했습니다. 이거는 솔 루이스 찾아보세요. 솔 루이스에 동그라미 쳐놨을 거고 5번째 문단, 5문단에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선지군요. 멜 부크너는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읽게 함으로써 문학을 미술화하였습니다. 자, 멜 부크너 찾으시면 4번 문단, 4문단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정답이 2번인데요. 요거 이제 중요하게 좀 볼게요, 선생님이. 왜 중요하게 보냐면 여기서 우리 이제 평가원에서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 선지를 구성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동어치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순서 바꾸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요. 맞아. 멜 부크너가 문학을 미술화했어. 그치. 문학이 있었고, 미술도 있었고, 작품을 읽게 한 것도 맞고,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미술은 문학에 가까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술을 문학화한 것이지, 문학을 미술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좀 짜증나는 선지 구성 방식인데요. 요렇게 여러분이 좀 순서를 바꾸는 걸 평가원에서 잘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3번 해겔은 정신성과 물질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예술이 정점에 도달한다고 보았죠? 질문. 어디에서 그게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해겔 2문단이고요. 그리스 예술에서 조화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조각에서. 4번 개념미술의 경우에는 전시회에 가지 않고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전시회에 가지 않고서 했으니까 다른 맥락이죠. 어디에서 기억나요? 6문단에서 자, 4가지 형식이 있었고요. 4가지 형식에서 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다르게 연결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개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비랑이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5번 했습니다. 4번 했고요. 5번 선지로 갈게요. 개념 미술의 4가지 형식은 알렉산더 알베로가 언급한 미술사적 계보학이 결합하여 나타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문제 3번, 2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문제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작품에 첨부된 신문은 오브제로서 작가는 개입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군. 한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개입이 뭐예요? 개입을 여러분이 보시면 개입은 이미지나 오브제를 다른 맥락에 옮겨 놓은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 이제 신문이 작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입의 형식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좀 1번 선지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레디메이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호하긴 한데 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2번 작가는 캔버스 아래에 신문을 첨부함으로써 일상의 사물을 신문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로 선언하고 있고요. 3번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군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보기로 넘어갈게요. 보기 보시면요.
재료가 지닌 물질적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시간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한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면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작가가 작품의 그날의 날짜를 그려넣기로 한 생각은 완성된 산물 못지않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죠. 그래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작품을 계속함으로써 작가가 직접 실행하는 작품만이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군. 5번이죠. 자, 이 작업을 계속했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5번 선지는요, 여러분이 이 글 자체를 읽어봤으면은 절대로 5번 선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5번 선지를 고를 수 없는 게 아니라 5번 선지가 이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개념 미술 자체가 뭐냐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완성된 산물도 중요해. 그치만, 완성된, 산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요런 게 더 중요해. 요런 게 개념 미술이잖아요. 오문단 보세요. 오문단 보면 이렇듯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산물 못지않은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5번 선지는 사실은 뭐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글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 뭐 5번, 6번은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개념 미술의 개념적 형식을 통해서 개념 미술가들은 자, 뭐에 의무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각, 제작, 전시, 감상인데요. 뭐, 감상은 뭐,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각은, 당연히 지각할 때 지각은 아니고, 이제 좀 알아차리다, 인식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제작, 전시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완성된 산물이 뭐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관념이나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2번, 3번일 것 같아요. 2, 3번 중에 하나인데. 자,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도 예술이라는 점을 통해서 작품은 비물질성이 있으니까 물질의 감옥에서 해방됐죠. 근데 여기 물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물질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재료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감상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보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처럼 읽는 방식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간습적인 감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어떤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뭐냐면 이걸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해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미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어휘를 모르고 한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문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제 활보하다라는 개념이죠. 활보라는 건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게 헤맸다라는 건 개념이 너무 다르죠. 좀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지 않아도 5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여러분이 뭐 하나하나 집어넣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 개념미술 영상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지문 독해했고요. 문제풀이까지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솔직히 조금 어필을 하자면 이 지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거의 이틀 동안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정말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나서 개념 미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럼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미술이 뭐라고 했죠? 개념 미술은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언어 대신에 정신성이나 비물질성이나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미술의 어떤 특징이나 여러 가지 미술사적인 궤보나 이런 걸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셨다면 오늘 수업은 여러분한테 좀 뭐 성취도 한 100 정도 선생님이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